그래도 요새는 정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신혼부부 청년 대출이나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 그 대출은 이자 감당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거절을 하자니 결혼을 물리자고 할까봐. 또 그것도 좀 그렇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빙빙 돌리시는 것 같았어요. 듣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분명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저 답답한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끝을 흐리시는 어머님께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던지고 말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그 있잖아, 수연아, 네가 우리 성아한테 신혼집을 좀 해주면 안 될까? 예? 왜? 그래도 서울 변두리 아파트는 억 단위도 안 하는 곳도 있잖아. 얘네 이제 신혼인데 좋은 아파트 뭐 필요 있겠어? 그냥 둘이 살기 딱 좋은 공간이면 되지. 어머님,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아가씨한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집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요. 적금도 예전에 해지하는 바람에. 성진이 말 들어보니까 너 사돈어른이랑 사부인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 돈 뒀다가 뭐 할 거야? 이럴 때 좀 쓰고 해야지. 혹시 힘들 것 같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 돈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돈도 아니고 그 돈은 저희 부모님 목숨값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괜한 말을 했어. 네가 말한 그 신혼부부 대출인지 뭔지나 좀 알아보라고 해야겠다. 쉬어라. 그렇게 전화는 맥없이 끊어졌고 제 머릿속은 미친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시절 그냥 흘러가듯 제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받게 된 돈인지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다 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 돈에 대해 어머님께 이야기를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회사를 휴직하게 된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녁이 되자 그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그도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응?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당신 여기 좀 앉아볼래? 왜,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그래? 당신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에 대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린 적 있어? 유산? 무슨 유산? 모른 척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말고 머리도 굴리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나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다 들었으니까. 자기 그 어릴 때 물려받은 그 유산 말하는 거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 자기 10억 가지고 있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그 돈을 가지고 아가씨 신혼집을 해주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그러셨다고? 그래서 해주기로 했어? 아니, 단박에 거절했어. 그 돈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그걸 신혼집에 사는 데 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거절했구나.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요즘은 대출도 잘 되어 있고 복지도 잘 돼 있어서 아마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조금 서운하네. 우리 가족 아니었나? 남들은 부모님 유산으로 가게도 차리고 뭐 빚도 갚고 할 거 다 한다는데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서 난 좀 그렇네. 내가 전에 이야기했었잖아.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인지. 그걸 알고서도 좀 그렇다는 말이 나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같아도 나처럼 행동했을걸? 난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돈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 아가씨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알겠어. 미안해. 내가 미안. 됐지? 우리 이 얘기 꺼내지 말자. 괜히 돈 때문에 언성 높이기 싫어. 그만하자. 그러고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 아직까지 화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을까 이번엔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평소엔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답이 굉장히 느렸는데 왜 전화를 걸었을지는 대충 안 봐도 알 것 같지만 모른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언니, 제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괜찮아요? 당연하죠. 아가씨 전화면 없는 시간도 쪼개서 받아야죠.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원래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저한테 꼽 주시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꼽이라니요. 그냥 평소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 언니한테 조금 실망했어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실망했어요. 저한테요? 왜요, 아가씨? 전 그래도 언니 나름 친언니 같다고 생각했고 언니도 저를 친동생처럼 여긴다 생각했는데 이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그런데 제 신혼집 하나 못 해줘요? 저는 언니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요. 아가씨,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아가씨를 아무리 아끼고 아낀다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아가씨 집을 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니 죽을 때 그 돈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통장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 돈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나중에 저승 갈 때 노잣돈이나 하려고요. 언니 진짜 이런 사람이었네요, 언니. 진짜 완전 대실망이에요. 아가씨가 실망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만 끊을게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신혼집을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앓는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건 거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기분만 팍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분명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의의가 상하나 싶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신혼집을 해주지 않았지만 복합적으로 씁쓸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결혼날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쯤 남편이 물었습니다. 신혼집을 못 해줘도 혼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응? 혼수? 쟤도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세탁기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그건 당연히 가능하지. 그래서 아가씨는 신혼집 잘 구했대? 응. 저기 어디냐, 그 신혼부부 전세 대출 받아서 신원동 쪽에 아파트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네, 좋게 끝나서. 자기 너무하다고 얼마나 투덜투덜 대던지 내가 그거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랬구나.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뭐. 맞는 말이잖아요. 서운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는 고심 끝에 신우에게 세탁기 한 대를 선물했고 신우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결혼도 잘했으니 이제 유산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며 언성을 높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우가 결혼하고 5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또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제는 화면에 찍힌 어머님이라는 이름만 봐도 솔직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니? 우리 성아 결혼식 때 보고 나서 통 얼굴을 못 봤구나. 그래서 살아는 있는가 건강한가 싶어서 생각나서 연락해봤다.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죠,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이래저래 많이 바빠서요. 어머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나야 뭐 늘 그렇듯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수연아,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날과 똑같은 레퍼토리.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말끝을 흐리며 우물쭈물거리는 말투. 설마. 저는 계속해서 아닐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제 예감은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어떤 건데요? 내가 전에 사부인이랑 사돈어른께 물려받은 유산 이야기 한 적 있었잖아. 넌 그걸 끝까지 안 쓰겠다고 했었고 그 마음 아직도 안 변하고 그대로니? 네, 어머님.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없어요. 앞으로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그대로일 거예요. 혹시 그게 우리 성진이랑 관련된 일이라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성진 씨랑 관련이 있다니요? 설마 그 사람 사고 쳤어요? 남편 이름이 나오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나 저 몰래 사고를 치고 다닌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수화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남편을 그렇게 모르니? 네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 칠 사람이야?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 다행이다.
전 혹시나 제가 모르는 새에 크게 사고라도 친 줄 알고 놀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성진 씨랑 관련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어머님? 우리 성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이더라고. 사업이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저한테는 아무런 말 없었는데요, 어머님. 아직 하겠다 하고 확정 지은 건 아니고 그냥 나한테 넌지시 이야기만 하더라. 이런저런 자본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고 혹시나 네가 안 좋아할까봐 걱정된다 그러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머님, 성진 씨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랑 저희 부모님 유산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상관이 있지 왜 없어? 사업할 땐 초기 자본이 필요하잖아. 우리 성아 신혼집은 우리 선에서 해결했으니 네가 한 발 양보하는 셈 치고 사업 초기 자금을 조금 보태주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물어보는 거다. 이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내 유산으로 뽕 뽑아 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 지갑이 열릴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구나. 최대한 가족을 상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전에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그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몇십 번을 물어보셔도 제 대답은 같을 거예요. 못 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차피 남겨두면 나중엔 다 쓸 돈 아니니? 몇 천이나 몇 억도 아니고 10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거 조금 보태준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니? 아니면 네 인생에 막대한 지장이라도 생겨?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부모님이 물려주고 가신 유산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곧 있으면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살다 너같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이 독한 애는 처음 만나본다. 너 애가 정말 왜 그런다니? 가족끼리 그렇게 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얘. 가족끼리 돈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머님? 너는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애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널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 것 같구나. 알았다, 전화 끊어라. 어머님은 제대로 빈정이 상하셨는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사업의 사자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신혼집 사건 때도 똑같은 상황으로 싸웠으면서 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마치고 냅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당신 스튜디오 그만두고 사업 구상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 엄마가 그래?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가씨 때처럼 나보고 부모님 유산 깨서 자기 사업 초기 자금 보태줄 생각 없느냐고 하시더라? 난 당연히 거절했고 당신 정말 사업 생각하고 있어?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아직 제대로 뭘 하겠다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말해봤자 뭐해. 근데 당신 참 보면 볼수록 연애 시절이랑 다르다.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하고 박해? 내가 냉정하고 박하다고? 지금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설마 당신 내 유산 노리고 나랑 결혼한 거 아니지?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럴 것 같았음 진작에 돈 뜯어서 도망갔겠지. 그래, 당신이 돈 보태주는 건 애당초에 기대도 않았어. 그럴 리가 없지. 그동안 돈 내놓으란 말이 하고 싶어서 다들 어떻게 참았나 몰라? 입이 아주 근질근질 하셨겠어, 그치? 돈을 뜯기는 누가 뜯었다는 거야. 그냥 가족들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거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갚을 돈인데. 아, 됐다. 이제 당신한테 돈을 빌려달라네 뭐네 이런 말 일절 안 할 테니까 이제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이러고서 남편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안은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잘 때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죠. 그 상태가 일주일 정도 지속되었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집에 잠깐 들르래. 저녁도 같이 먹고 할 말도 있으시다고. 미리 말하는데 돈 얘기하는 거면 나 안 가. 네가 생각하는 돈 얘기 나올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가 퇴근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돈 이야기가 아니라면 또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우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 왔니? 퇴근길이라 차 많이 막히지? 온다고 고생 많았다.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불렀어. 편히 앉아.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부터 시작해서 고등어구이, 진미채 등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어요. 많이 먹으라며 생선살을 발라주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먹어서 맛이 없지 않냐는 등 예전처럼 어머님은 제게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싶은 생각에 어머님께 죄송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머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제게 차 한 잔을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기념품이라고 사다 준 차인데 얼마나 맛있던지 너도 한번 먹어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저 이따가 마셔도 될까요? 이건 따뜻할 때 마셔야 더 맛있어. 나중에 먹으면 식어서 맛없다. 그럼 한 모금만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차는 은은한 녹차향이 났고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났어요. 그런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나른해지면서 누군가 최면을 거는 것처럼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안 되는데, 집 가서 자야 하는데 묵직하게 눌려오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탁자 위에 엎어져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목이 조이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에 겨우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보였던 건 땀을 잔뜩 흘리며 제 위에서 목을 조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괴성을 지르며 그는 저에게서 멀어졌고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들은 어머님은 헐레벌떡 달려와 방문을 열었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깼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자기야 그게 지금 당신 나 죽이려고 한 거지. 어머님 차에다가 뭐 타셨어요? 아니야. 내가 당신을 죽이긴 왜 죽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내 위에 올라와서 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그거 지금 들을 필요 없겠네. 나 지금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초지종? 그딴 거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는데 가족이고 뭐고 앞뒤 가릴 게 있겠어요? 남편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막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전 그 순간까지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조사 결과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는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집에는 가루로 된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카톡 내용이나 전화 내용으로도 차에다가 약을 타고 잠에 빠져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자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범죄 현장을 남겨놓다니 그들의 멍청함에 박수가 절로 나올 지경이었답니다. 그제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경찰서 형사 앞에서 남편과 시모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내가 미안해. 진짜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순간 사람이 그냥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그동안 연기하느라 꽤나 고생 좀 했겠어. 어머님도 대단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저한테 한약 갖다 주고 보양식 갖다 먹이고 그런 고생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중에 필요할 때 부탁하면 제가 부모님 유산 깨서 도와달라는 대로 다 도와줄 줄 아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저 말고도 면목 없을 사람 한 명 더 있을 텐데 아가씨 보기는 안 부끄러우세요? 설마 성화한테 말한 거야? 아니? 굳이 아가씨한테 왜 말해? 아가씨 남편한테 말했지. 당신 마누라, 그니까 당신 장모가 이런 사람이고 이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니 당장 도망가라고. 어쩌나? 멀쩡하게 살던 딸내미 이제 이혼녀 되게 생겼네? 당신들 참 아쉽겠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맥없이 죽어주고 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위장되고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랑 우리 부모님 유산까지 당신네들이 꿀꺽해서 팔자 좀 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야, 살인미수는 징역 몇 년 정도 살다 나오려나? 수연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어쩌라고. 내가 날 죽이려 한 사람들한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해해주고 봐줘야 하나? 선처?
그딴 거 없으니까 감옥 들어가서 맛있는 콩밥이나 처먹어. 요새 감옥 옛날 같지 않아서 밥도 잘 나온다니까 거기서 잘 지내. 우리 사이도 여기까지야. 그리고 아무 데서나 무릎 꿇지 마. 산티나서 못 봐주겠다. 그 이후 시모와 남편은 각자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워낙 나쁘기도 했고 말로만 죄송하다고 할 뿐 본인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런 형량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감옥으로 가게 된 남편과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참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았고 신혼 초에도 정말 좋았었는데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나 추해질 수 있구나, 더러워질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거를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평생을 함께 살았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유산은 제가 쭉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이번 일을 통해 결국 제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결정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시겠죠? 어메이징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저는 틈틈이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혼자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혼자서 보람차고 재미있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